자, 오늘은 아파트 투자는 사이클이다. 네, 이현철 소장님 모시고 제가 인터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네. 체크를 안 한 부분이 없을 정도로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희 와이프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네. 솔직히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2019년에 저는 부동산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코로나 터지면서 굉장히 많이 올라갈 때 아마 많은 남편분들 저처럼 만약에 하셨거나 아니면 집을 안 사셨거나 그래서 그때 벼락거지 욕먹고 그러던 남편분들은 구박을 좀 많이 받으셨을 텐데 그때 이제 소장님의 유튜브 채널 덕분에 설득하면서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은 좀 있으면 폭락 온다 하면서 설득할 수 있었던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감사를 받으실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역세권 서울 아파트를 41%나 할인 판매합니다. 이건 사실은 그 소장님의 내공이 딱 들어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예전 생각도 나고 했었는데 이 부분 시청자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아마 이 제목 보면 뭐 많이 이해도 안 가고 실제로 실감도 잘 안 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무슨 서울에 41%를 할인을 하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었냐, 정말 있었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진짜 사실입니다. 사실로 이런 아파트들이 서울에 할인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만 있었던 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들면 가고 싶은, 살고 싶은 아파트였던 트리마제 같은 경우도 안 팔려서 할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런 거를 한번 40% 정도 할인하면 난 무조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때 이런 그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40%를 왜 40%를 깎아주는지 부분에 대한 생각은 못하는 거예요. 안 팔리니까 40%를 할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예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40% 할인할 때까지 안 팔리는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0% 할인하면 무조건 사러 가야겠지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40% 할인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안 삽니다. 못 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40% 할인하고도 잘 안 팔렸어요. 맞아요. 정말 안 팔렸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그 부동산 일을 하면서 했던 일이 이런 일종의 악성 미분양을 파는 분양 상담사 일을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렇게 할인을 해서 죽으라고 현수막 걸고 뭐 블로그에다가 광고 해가지고 손님 모시고 와서 상담해가지고 정말 괜찮습니다, 지금 바닥이고 이거 이제 다 팔리면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담을 해도 10명 중에 1명 정도 살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정말 팔기 힘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면은 주변 아파트랑 비교해 보면 이 40% 할인하는 거, 여러분들은 40%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항상 40% 할인하지만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 대부분 비쌉니다. 그래서 안 사게 돼요. 그럼 그거보다 싸게 팔면 팔리지 않냐? 근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건설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아파트 가격보다는 약간이라도 비싸게 그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아주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면 좋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책의 내용에 나와 있는 대로 40%를 할인했지만 혹시라도 얘가 50% 더 할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40% 할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이미 10% 할인했던 시기도 있었고 20% 할인했던 시기도 있었고 30% 할인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0% 했을 때 안 팔렸고 20% 했을 때 안 팔리고
30% 했으니까 안 팔리고, 네. 40% 했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안 팔리고 있다 보면 그 역사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야, 넌 무조건 50% 할인하는 거야. 맞습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에 할인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그렇게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당시에 이런 물건들을 파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이제 서울에 이런 물건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걷어차는 상황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 그거를 잘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이 주제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2013년, 14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15년인가요? 은평구에 있는 뉴타운 쪽에. 예. 그 당시에 거기가 서울시인가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가지고 했는데 맞아요. 계속 안 팔려가지고 거기 미분양이 많이 났어요. 그게 진짜 거의 50%, 40% 빠졌었는데 실제로 가서 봤는데요. 더 떨어질까 못 사겠더라고요. 그렇죠. 안 사는 이유가 딱 그겁니다. 계속 떨어지고 주변에도 계속 떨어지고 여기서 아파트가 굉장히 비싼데 그때라고 싸진 않았어요. 확실히. 네. 그때도 물론 제가 살려고 하면 굉장히 큰 돈을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10%, 20% 빠지면 금액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부담이 줄어드니까 앞으로 더 떨어질까 봐 못 사겠더라고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되고 그게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를 이제 사실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주변 분위기를 봤을 때 얘는 더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가 쉽다라는. 지금도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그 당시에도 앞으로 더 2015년 최저점에서도 앞으로 더 떨어진다 이렇게 계속 하셨어요. 맞아요.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2012년 13년도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도 버블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바닥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잖아요. 현장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의 분위기는 더 떨어질 거다. 이런 예상과 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집을 구매하는 일이 10%도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면 기회를 잘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벼락거지는 상승장이 아닌 하락장이 생긴다. 역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딱 그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집 없고 대출 없는 사람이 너무 부럽다. 이 말이 지금 연일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보면 또 좀 더 정확하게 이제 규명하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벼락거지가 됐던 사람은 대부분 이제 무주택자거든요. 그렇죠. 무주택자. 근데 냉정하게 보면 무주택자가 과연 손실이 있었느냐를 따져보면 손실은 없었거든요. 없었죠. 손실은 없었습니다. 무주택자라는 게 손실이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산을 그냥 지키는 정도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왜 벼락거지가 됐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니까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 많은 수익이 생기니까 상대적으로 제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거지가 되는 거지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벼락거지라는 그냥 너 생각지도 못하게 느닷없이 거지가 돼버린 거죠. 실제로는 거지가 아닌데. 그래서 이제 벼락거지라는 그런 키워드가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문제는 하락장에서는요. 하락장에서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동안에 상승장에서 이제 돈을 번 사람들이 사실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은 대부분 거의 없습니다. 뭐냐면 돈을 막 벌었어요. 예를 들어 한 채 가지고 돈을 벌어서 뭐 2배, 3배를 벌었습니다. 그럼 그 돈을 한 채 값만 내버려 두고 두 채 값은 세이브해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뭐 10%도 안 될 거예요.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하면 재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재투자를 해서 이때 집을 3채, 4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락장이 되면 정리할 수가 없어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냥 하면서 이 가진 자산 전체가 이제 다 빠지는 거죠. 그러면서 실질적인 손해 구간이 생겨서 좀 지나면 이 사람이 이제 좀 본전이라고 그렇죠. 도박에서 쓰는 용어 이제 본전치기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하락장에서는 이제 벼락거지라고 조롱받고 비난받았던 그런 무주택자들이 가장 좋은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 용어가 좀 더 정확하게 좀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많이 주변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3억에서 뭐 한 6억으로 뻥튀기를 했다. 그런 분들이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급지로 간다고, 그냥 묶고 더블로 간다고. 6억이 벌었으니까 여기서 조금 더 대출을 받아서 이제 9억으로 가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반토막이 나게 생겼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대출만 들고 결국에 시간 지나면 내 있는 벌었던 돈도 다 까먹고. 그렇죠. 원금까지 다 까먹게 생겼단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하락장에 벼락거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대출만 남은 거죠. 은행 대출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약간의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거는 결국에는 하락장으로 변곡점이 되는 부분을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대부분 상승장에서 굉장히 벌었던 기억만 남아가지고 영원히 상승할 거다. 그러면서 더 무리하는 투자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진짜 하락장에서 손실 구간이 생기면서 진짜 원금도 오히려 원금 자체마저도 까먹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변곡점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소장님께서 이 책에 보면 이런 식으로 풀어가다가 해결책까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자본시장은 사이클에 따라서 움직인다. 부동산이건 주식이건. 그래서 부동산 쪽을 한번 이 부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본시장은 뭐든지 사이클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항상 약간 시장이 오르는 현상이 지속되면 과열이 되거든요. 과열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가수요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포수요가 생겨요. 그 가수요, 공포수요가 생기는 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공급 부족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수요는 제자리에 있는데 공급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공급은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인데 수요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공급 부족이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자 쪽으로 바라봤죠. 수요는 제자리에 있는데 그러니까 가수요라든지 공포수요 이런 거를 전혀 고려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고 항상 그 정도 수요는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가격이 치솟으니까 이건 무조건 공급이 부족하다. 그래서 공급을 늘려야만 지금 이런 상황이 해결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22년 같은 경우에도 진단을 할 때 서울 같은 경우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너무나 눈에 보인다. 그래서 폭등한다라고 얘기했던 그렇죠.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반대 후자 쪽을 바라봤던 거죠. 왜 공급 부족이었냐를 저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아니 분명히 집을 안 사야 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집을 사려고 하고 집을 하나만 사면 되는데 미친 듯이 집을 2채, 3채 사는데 수요가 무조건 늘어났는데 이게 감당이 되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시장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절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가수요, 공포수요, 그 다음에 투기수요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나면 이제 수요가 제로에 가깝게 수렴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있는 공급만 가지고도 무조건 초과 공급 상태가 될 것이다. 예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왔죠, 또. 그러니까 이게 필연이에요. 이게 필연입니다. 무조건. 제가 이제 가끔 부동산 시장을 허니버터칩으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지금 허니버터칩은 아마 허니버터칩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 허니버터칩이라는 대란 사태가 있었다는 건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허니버터칩이라는 새로운 과자, 그러니까 감자칩에 꿀을 바른 거죠. 꿀 바른 감자칩이 나왔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허니버터칩, 이런 과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허니버터칩이 인기가 좋으니까 도대체 저게 뭐야? 맞아요. 저게 뭐야?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줄을 씁니다. 줄을 서서 사다 보니까 슈퍼마켓에 가보면 매대에 허니버터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공급이 들어왔다. 그러면 원래 우리는 한번 먹어보자 이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한 봉지만 살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한 봉지만 절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한 박스로 막 사갔죠. 한 사람씩. 그러면 무조건 공급 부족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게 혜태제과였나요? 아마 혜태제과에서 만들었을 텐데, 혜태제과에서 공장을 풀로 24시간 풀로 가동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라인 증설을 하고 공급량을 엄청나게 증대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공급 부족, 과자가 남아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거는 원인이 뭐냐? 원래 그 과자를 먹지 않던 사람까지 그 과자를 찾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자를 사는 사람이 하나만 사면 되는데 수십 개를 한꺼번에 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폭증을 해서 이제 허니버터칩 그 대란이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이제 사람들이, 먹을 만한 사람들이 다 먹어보고, 나랑은 안 맞아.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달아서 너무 달아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게 됐어요. 안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수요가 급감을 하게 되고, 마트에 가보면 매대에 이제 허니버터칩이 그득그득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으니까 이제 수요자들, 원래 그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박스씩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하나씩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아돌게 되죠. 남아도니까 더 안 사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이제 완전 초과 공급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전의 인기는 거의 사그라드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게 모든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들이 한번 과열되면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그에 맞게 또 공급도 많이 이루어지고 수요도 그동안에 많이 샀던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환될 때에는 수요가 급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이 갑자기 변화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반대로 하락장이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지독하게도 집을 안 사게 됩니다. 지독하게 안 사요. 하락장이면. 그래서 그게 또 누적이 돼요. 지독하게 안 사면 신규 공급도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전세 시장, 임대 시장은 이제 약간씩 과열되는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또 영원히 하락할 것 같은 상황에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상황도 또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시장은 항상 돌고 도는 그런 이제 사이클을 그리게 되어 있는데, 유독 부동산 시장에서만은 이 사이클을 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히 상승한다, 무조건 부동산은 우상향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떨어지는 구간을 정말 무시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떨어질 때 굉장히 길게 오랫동안 많이 하락하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그냥
수십 년짜리 그래프를 쫙 그어보니까 그냥 우상향하더라. 그러니까 그 떨어지는 구간은 그냥 버텨라. 아주 쉽게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기간, 떨어지는 기간 동안에 대비가 안 되어 있던 시장 참여자들은 대부분 탈락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때 많이 망하고 개인 파산도 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부정적이 돼요. 그래서 우상향을 누릴 수 없는 심리 상태를 가지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주의해야 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너무 많이 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우상향 할 거니까 무조건 계속 사라. 그렇죠. 사라고만 권유했지 팔라고 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항상 사이클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런 주제를 썼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주변에 2021년하고 2020년 때 카페에 가보면 아주머니들이,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두 다 부동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굉장히 또 명언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했다 하면서 나는 시간을 사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되게 어려우신 분들 같은데 갭 투자를 하러 다니고 또 젊은 분들도 갭 투자를 해가지고 막 집을 사는 거를 저도 지켜봤어요. 그게 다 가수요가 생겼다가 조금 있다가 퇴출되기 시작하면서는 정말 아직도 근데 못 팔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못 팔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 부동산의 이제 또 다른 자산과 다른 점이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하락장으로 넘어가더라도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시세 근처에서 팔고자 하면 충분히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수요가 진짜 연기처럼 제가 사라진다고 표현하거든요. 수요가 없어집니다. 지금도 시장에서 보면 매수자들이 눈에 안 보이고. 맞아요.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기 위해서 가보면 뭐 예외 없이 똑같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손님이 없다. 손님이 없는데 이걸 뭐 내가 어떻게 그냥 놓고 가세요. 맞아요.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손님이 와야 뭐 흥정을 하든 뭐 가격 조절을 하든 하는데 손님 자체가 오질 않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를 떨어뜨려야 이게 팔 수 있는지도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부동산에서는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알고 있었으면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을 텐데 이런 걸 준비를 했을 텐데 그걸 알려주는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1년도에 올라가지만 팔으라 했을 때 아무도 그의 공감을 하지 못하고 욕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던 게 이제 바로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당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